여행 작가이시기도 하고요. 공간 153이라고 하는 카페의 사장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그 카페 그리고 다양한 공간에서 문화 기획을 연출하시는 연출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김현두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옛날 돌담집이라고 골목길 가는 길에 작은 한옥 카페, 파란색 지붕이 얹어진 계량이 얹어진 파란색 카페 하고 있는 김현두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카페를 하기 이전에 여행을 했었어요. 30살에 회사 그만두고 뭔가 시기 어리게 한번 1년만 놀자? 그러니까 5년 동안 놀게 됐는데, 그때 제가 여행했던 시간들 이제 강연하다가 한 여고 방송반 친구들이 제가 나왔던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 줬던 게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러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편집해서 만들어준 영상이라서, 이게 KT 올레라는 통신사 그 CF예요. 2015년도 그쯤에서 제가 한창 여행 다닐 때 이제 KT에서 CF 제안이 와서 찍었던 거고, 제가 여행할 때 모습들을 이렇게 방송에 나갔던 걸 편집한 건데, 제가 인천 그 중고차 거래 시장에 가서 280만 원, 320만 원 주고 사온 고물 트럭으로 30살에 회사 그만두고 여행을 계획했어요. 커피를 팔면서 떠난 여행. 1년만 원래 재밌게 좀 놀다가 뭔가 다른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시간들이 걸렸어요. 그래서 거의 한 4, 5년 동안 거의 여행하면서 백수로 지냈던 것 같아요. 돈도 없고 제 첫 책의 제목이 사람을 여행합니다예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을 오늘 이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때는 쉬지 않고 일하던 노동자였어요. 20대 때는 제가 7년 반 동안 4개의 회사를 이직 텀 없이 일만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한때는 정처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하면서 돈도 없고 사실 이렇게 그 노숙 비슷하게 캠핑하면서 여행하면서 친구들이 제 여행 응원해주면서 경기도 막 보태주기도 하고, 여행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엽서로 팔아서 그걸 후원받아서 이렇게 여행도 하기도 하고 그런 재미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행하면서 되게 많은 곳들을 다녔지만 늘 제 고향에 대한 애정, 그리고 내가 돌아갈 곳은 내 고향 진안이라는 생각들을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시골을 너무나 좋아해서요. 제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커피집을 만들고 그곳에 사정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처음에 공사할 때 모습인데, 제가 여기로 처음에 들어올 때 굉장히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시골엔 비전이 없어. 여기 계시지만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녀들이 진안에서 남기를 원하세요. 여기 계시는 어른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 시골에 남기보다 전주로, 서울로 더 좋은 학교와 기업에 들어가서 좋은 자리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 자녀들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저조차도 제 아이가 이 이후에 이제 커가면서, 저는 5살짜리 딸이 하나 있고 14개월짜리 딸이 하나 있거든요. 제 자녀들이 언젠가는 자기의 목표와 삶과 인생을 위해서 이 지역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내 고향을 떠났을 때 언젠가 내 고향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으로,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커가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 고향에 대한 애정과 동경을 할 수 있는, 그러면 훗날에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지역의 청소년들, 청년들을 또는 지역의 어른들과 함께 이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획과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이 고향에 대한 어떤 동경을 통해서, 애정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우리 후배들이나 내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곳에 들어올 때 되게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일이 뭐였냐면, 이제 앞에서 보셨지만 대기업의 CF나 여러 가지 방송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나면서요, 책도 쓰고 막 재밌는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카페를 이제 내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대기업이나 또는 이제 전주 지역, 서울 지역에서 커다란 기업들이 저희 카페에 대한 관심을 되게 보여서 여러 기업 지가들이 저한테 제안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물질적으로 큰. 그래서 이 공간을 핸두 씨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행을 하면서 거듭할수록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 그래서 지금 되게 시골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일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간 5년 전, 10년 전에 그 회사를 박차고 나왔던 나름의 그 물질과 경제적인 것을 벗어나서 돈 걱정 없이 살았던 저의 모습들을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대출금을 갚느라고 되게 경제활동에 열심히 몰두하고 있거든요. 자녀도 생기고 가정도 이루면서 10년 전에 회사를 박차고 나왔던 저도 저고, 지금 대출금을 갚느라고 가둥가둥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저도 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10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저를 지켜보니까 그때 기업으로부터, 대기업으로부터, 좋은 사람들로부터 그 제안받았던 것들을 택하지 않고 내 지역과 내 고향에서 내 꿈을 천천히 펼칠 수 있었던 게 지금은 더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카페를 문 연 지 올 가을 9월 달이 되면 만으로 5년이 되거든요. 이게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3년 정도에 우리나라는 80% 이상의 폐업을 한대요. 자영업자들이. 3년을 넘겼어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이제 한 앞으로 100년을 가지 않을까. 저희 카페가 나이가 86년이거든요. 그 건물의 나이가 일제시대 때 지어졌는데 86년인데, 제가 이 한옥을 살 때 비록 위에는 계량 지붕 같은 저런 철제 지붕이 얹어져 있지만 내가 한갑이 되기 전에 100년이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 100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살아가면서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건물을 제가 꼭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건물을 통해서 저희 카페를 만들게 됐고, 그 시간들이 쌓여서 처음에 카페를 딱 문 열었는데 지나가시는 동네 어르신들이 막 인근 뭐 친인척들이 야, 뭐할로 여기다가 전주라도 나가서 카페를 하지, 이 골목길, 그리고 이제 오신 분들은 알지만 상권이 있는 곳에 저희 카페가 있지 않잖아요. 뒷골목에 그냥 주택가인데 그곳에 저희 공간이 있는데 다방을 뭐 이런 데다 한다고 하냐고 막 지나가시다 할머니들 핀잔 주신 적도 있어요. 제가 100일, 90일 좀 넘게 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 공사를 했거든요, 직접. 그래서 이제 인부들 좀 필요할 때 뭐 이 시멘트 바르는 작업 이런 거 하실 때 동네 어르신들 좀 모셔다가 좀 도움 받고 인부들 모시고, 거의 90%의 공정은 저와 제 친구들이 직접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5년 동안 수술을 못 받고 손가락이 지금도 안 좋거든요. 근데 한 달을 쉬어야 된다고 해서 대출금을 갚아야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견딜만 해서 하는 거지만 이때로 다시 돌아가서 저 100일 동안 그 7, 8, 9월 정말 가장 더웠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가장 뿌듯했던 건 저희 공간을 만들 때 한 300명 정도. 근데 150명은 물질로 저희를 도와주셨고 커피 한 잔에 10,000원 값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50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150분이 500만 원 정도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오픈할 때 40만 원 정도 잔고가 제가 남았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안 되고 카페 문을 열었고 나머지 한 150분 정도는 직접 저희 공간에 찾아와서 그때 기억났던 애들 중에 뭐 고3 아이들 전주 쪽에 있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인데 고3 아이들 한 10명이 여고생들인데 여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갔던 거, 그다음에 전국에서 이렇게 여행하면서 제 책을 읽었던 어떤 친구들이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 SNS를 보고 이곳에 와서 되게 많은 일들을 해주고 왔어요. 자비로 모텔 한 3박 4일 잡고 아침 7시에 같이 출근해서 일하고 오후 5시에 하고 노가다 하듯이 진짜 그렇게 일해주고 간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지금 저희 공간이 그래도 지역 안에서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자리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페이스북에 매일 아침 저희 카페 인사를 올려요. 이게 저의 하루 첫 번째 일과고, 그리고 제가 일기이고, 저를 응원해줬고 저를 함께해줬던 사람들에 대한 보고, 나 지금 여기에 잘 있어요라는 생각으로 늘 저희 첫째 딸이에요. 저희 첫째 딸이 강연 때 이렇게 자기 얼굴이 팔리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아직. 제가 이제 한창 여행할 때 끌고 다니던 커피 트럭이에요. 이 안에 캠핑 도구 다 싣고 저게 라보라는 차인데요. 지금 단종됐어요. 가스차고요. 트럭이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작아요. 경차 위에다가 탑을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 예, 굉장히 작고, 그래서 제가 항상 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색깔도 핫핑크인데 산적 같은 놈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막 텐트 치고 자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텐트는 후다닥 젖고 운전석이랑 조수석에다 다 집어넣고요. 캠핑도 집어넣고 뒷자리가 다 침낭 하나 딱 피면 저 혼자만 딱 누울 수 있는 사이즈. 네, 뻗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되게 그랬던 기억들. 근데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집중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제 여행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가 2013, 14, 15년 사이인데요. 이때 뭐가 있었냐면 지금도 제주도가 엄청 핫한 공간이지만 그때는 서울에서 홍대나 또는 서울 뭐 인근에서 문화 이주자들이 엄청 그때 문화 이주자, 문화 유목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거든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그 문화를 사랑하고 공유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의 가치를 올려놨더니 이제 상업적인 관심과 상업적인 그 건물주들 특히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몰기 시작하면서 변방으로 쫓겨가다가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를 조금 변화시키고 제주도의 집가가 좀 낮으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가서 그 지역에 더 재미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겨났어요. 제 여행이 한창 그 시절에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제가 1년에 3분의 1을 제주도에서 보냈었어요. 캠핑을 하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면서. 근데 어느 순간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대한민국이 제주도, 커피, 카페, 캠핑 이런 것들의 핫한 엄청난 트렌드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혼자서 되게 가난하게 백수처럼 지내면서 정말 앵벌이 하듯이 저 커피 동량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나름 카페 여행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SNS로 카페 사장님들이 제가 어느 지역에 간다고 딱 올리면 저희 카페 한번 오세요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저 시절에 1년에 거의 300개에 가까운 카페들을 다녔었어요. 카페 여행이 제 주 목적이었고 제가 이 여행을 시작하게 됐던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나중에 제가 만든 공간에 대한 집중을 역량을 쏟으려고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나 제가 하는 모든 것들, 사소한 것들이 그 가장 핫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언론이나 SNS나 매체에서는 관심 막 그렇게 보이지만 저는 실상 아까도 말씀 쪽잠 자고 샤워도 한창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공중 화장실에서 장애인 화장실이 좀 넓잖아요. 그리고 세면대도 따로 있잖아요. 저는 세면도구만 딱 들어가서 공중 화장실에,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시간 말고 8시 이전 또는 밤 10시 이후 그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을 딱 닫아놓고 세면대가 물을 가득 받은 다음에 그 테이크아웃 잔으로 물 끼얹으면서 목욕하고 세수하고 막 그랬어요. 누가 보면 이제 이렇게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다, 아니면 경찰들이 지나가다 걸렸으면 변태 막 오인받을 정도로 그렇게 쪽잠 자고 되게 개고생하면서 그런 여행들을 했었는데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근데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추억도 되지만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반문은 가져요. 사실은 그 시절이.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애증이 정말 가득한 여행이었고,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는 거죠. 커피와 이동하는 카페와 캠핑과 제주도를 벗삼아 살아가는 나의 겉에 드러난 일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응원을 하지만, 실상 저는 도둑 샤워를 하고 늘 식사는 캠핑하지만 햇반에 참치캔 종류, 뭐 스팸 이런 거 구워 먹고, 그게 주식이었고,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과 내가 극기에 가까운 여행을 장시간 동안 했던 것은 되게 다른 거거든요. 인생에 보여지는 건 되게 사람들한테, 특히 연예인들도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극기의 삶, 괴리감 있는 삶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한테 보여줬던 관심을 차단하는데 시간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언론으로부터 왔던. 그러니까 저는 저 CF를 찍고 나서 후회를 좀 많이 했어요. 영화관에 가도, 주말 연속극을 봐도, 미니 시리즈를 봐도, 왜냐면 이제 대기업 CF니까 그 꼭지로 나온 거예요. 계속 전으로. 가장 제일 인기 많은 방송, 영화관에서 영화를 하나 팝콘을 들고 딱 앉아서 보려고 여자친구랑 딱 앉아도 갑자기 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처음엔 재밌다가 나라는 사람의 여행과 삶을 너무나 많이 오픈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비록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제가 카페를 좀 더 빨리 정착시키고 어떤 경제적 이윤을 얻은 거는 분명하겠지만, 제 인생이 너무나 드러났던 그 시간들이 나중에는 나의 치부가 드러나면 어떠지? 나는 이런 정도의 깜이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나를 너무나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확대 해석하고, 전 전국 일주를 한 적이 없는데 항상 인터뷰하고 나면 신문에 소개될 때 다 전국 일주로 써놓는 거예요, 기자들이. 전 분명히 전국 일주라고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꼭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언론이 가진 힘은 되게 크지만 그 모순이나 진짜 삶을 약간 왜곡하는 그런 현상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면서, 그 이후에는 제가 되게 방송을 하는 것을 이 CF 이후에 굉장히 많이 거의 안 했어요. CF 찍고 나서 책이 나왔거든요. 그때 한 40개, 50개 정도의 언론이나 방송 걸어서 세계 속으로 테마기획, 여행 프로그램부터 해서 한 50개 정도 방송이 출판사로 왔대요, 대표님한테. 근데 제가 거짓말 아니라 인터뷰만 하고 방송을 한 개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오픈되면서 그런 시간들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얼굴은 40대처럼 보일지언정 제가 39이에요. 예,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후로 지금까지 10년이 됐거든요. 네, 저는 제 삶에 되게 짧지만,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 해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30살이 되기까지 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보면 나의 지금은 아빠가 주고 가신 선물이라고 해놨잖아요. 저는 제 삶에 큰 사건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게 된 것, 신을 믿게 된 것과, 하나는 지금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어떤 계기를 만난 것. 이전에는 제가 7년간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20대 때는요. 29까지. 첫 번째 신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저희 어머니가 고1 때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고1 때였고 그때 어머니가 글도 모르시는데 교회를 다녔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하셨나 봐요. 주위 동네 어르신들이나.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그리고 어머니가 투병 생활을 1년 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저희 가정과 저희 어머님한테 해줬던 그 어떤 애정 어린 모습들이 저한테 어떤 감동이 와서 제가 신을 믿게 됐거든요. 근데 그냥 좋아서 다녔다가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고3이나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요. 그 전에 2, 3년 동안은 신앙생활을 그냥 사람과 이웃과 친구들을 보면서 다녔고요. 인격적으로 내가 신을 만난 건 대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의 인생을 바꿨던, 저는 신앙과 종교가 제 인생을 바꾼 캐릭터거든요. 중요한. 그리고 그러다 제가 외동아들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그렇게 어머니 상 치르고 대학교 가고 일을 하면서 29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39년생이셔가지고 제가 엄청 늦둥이거든요. 그래서 나이는 좀 있으셨지만 이제 일상생활 되게 잘 하고 계셨고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시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과정들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임종을 준비하는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저는 이제 충격이었죠. 29에 성인 고아가 된 거죠. 저희 이제 그때 한전일 때 그 과장님이 저한테 팀장님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 현도 다 커서 이렇게 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건 참 그래도 괜찮지만 다 컸는데 혼자가 된다라는 게 되게 좀 그러네, 이런 위로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되게 재밌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요. 중학교 때 꿈이 뭐였냐면, 제 중학교 때 꿈이 생긴 걸로만 봤을 때 뭐였을 것 같으세요? 예? 운동선수. 초등학교 때 그 미식축구 영화에 빠져가지고 아이스하키나 미식축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중학교 2학년 때 장래희망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제가 개그맨이었어요. 개그맨. 그리고 중3 때 연예인하고 가로 열고 개그맨. 개그맨이 안 되면 연예인 하려고. 근데 그때부터 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친구들한테 늘 이렇게 말 가지고 말장난치고 사회 보고 교회에서 사회 보고, 여기 황정현 장로님 계시는데 교회에서 옛날에 시성이랑 맨날 사회 보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런 말장난하면서 내 안에 저도 몰랐던 끼들을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도 그렇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 딱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가 8월이었고요. 한 달 후가 명절이었어요. 추석. 근데 추석날 보통 뭐 하세요? 명절날 여러분들은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친지들 찾아뵙고 가족들과 나누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은 제가 외동아들이더라도 어머니가 안 계셔도 아버지라는 매개체로 인해서 뭐 친가도 외가도 어른들을 찾아뵙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상황 속에서는 그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한 달 후에 바로 명절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그 해에는 지리산에 한 48km 그날 새벽부터 남원에서 새벽 버스 타고 가서 한 50km 가까이 혼자 막 걷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을 상기하면서 난 그래서 20대를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나의 꿈과 나의 희망,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었나? 내 생각대로 살아본 적이 있었나? 근데 갑자기 전혀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1년만 놀자. 처음에는 그게 기본 계획이었어요. 1년만 쉬고 1년만 놀자가 기본 계획이었는데, 아마 아버지가 떠나가시면서 홀가분해진 어떤 나의 그냥 환경 때문에 그런 도전이 과감하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1년을 엄청나게 노력해봤거든요. 놀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20대 전부를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끼며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억누르며 살다 보니까 1년 가지고는 못 노는 거예요. 생각과 사고를 변화시키는데 1년을 썼던 것 같아요. 행동으로 나오기까지. 너무 어색해서 그냥 하루 종일 정말 집에서 한 달 동안 거의 칩거하면서 책만 읽었던 적도 있고, 친구들이 좀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나갔던 적도 있고, 말이 좋아서 뭐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시간을 갖는다는 거지 거의 진짜 거짓말이야. 잉여의 시간과 혼자서 막 살은 뒤죽뒤죽 쪄가면서 좋아하는 운동도 다 안 하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 삶을 변화시켰던 계기는 우연히 읽었던 책 속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파는 노점 아저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핸드드립 커피가 거의 10년 전쯤이니까요. 지금도 핸드드립 커피를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카페에서 주문하실 때. 여러분 핸드드립 커피 아세요? 핸드드립. 오케이? 쉽게 표현하면 직접 다 갈아서 포트에 손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커피를 내니까, 지금 보면 카페들 가면 커피 머신 놓고 커피 머신에서 빨리빨리 에스프레소를 뽑아서 커피를 만들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행을 할 때 커피 트럭 안에서 핸드드립 커피만 팔았어요. 그래서 뭐 30명이 줄 쓴 적은 없지만 30명이 줄을 서더라도 마지막 손님까지 핸드드립 커피로 커피가 나가려면 30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제가 이렇게 했어요. 길에서 커피 파는 노점들 보면 대부분 저렴하게 팔죠. 저는 저렴하게 안 팔았어요. 5,000원, 6,000원, 4,000원 막 노점에서 파는 커피 치고는. 제가 항상 앞에서 써놓은 게 뭐냐면, 저는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이 커피는 여행을 하는 데 쓰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항상 커피 가격을 먹였거든요. 뭐 4,5,000원, 6,000원짜리 커피를 파는 거예요. 노점 커피인데. 그래서 근데 나름 재밌게 봐주시고, 그 길을 가다가 내가 너무 예쁜 풍경들 있잖아요. 드라이브를 하다가. 그럼 저는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한두 시간 동안 캠핑용 버너에다 물을 끓이고요. 그 물을 보온물통에다 옮겨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면서 커피도 팔고 저도 좀 쉬고 책 읽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비록 좀 가난한 여행이었지만 즐겁게 했고, 누구한테도 뭐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시간들. 근데 그 시간들이 쌓이니까 되게 재밌어지더라고요. 근데 가난하면 여러 가지 생각과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택했던 게 사진 파는 거였어요. 여행 사진 파는 거. 근데 여행 사진도 제가 좀 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20명한테만 팝니다. 딱 이랬어요. 근데 2013년도, 4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20명한테만 팔았는데 7시간 만에 40명한테 들어온 거예요. 가격이 사고 싶다고. 근데 제가 40명이 들어오면 저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 40명 다 받고 싶었는데, 그때는 뭔가 이렇게 되게 정의로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나? 가난하지만 존심은 있어가지고 20명한테만 다 받았는데, 저는 사진값을 안 정해놓고 팔았어요. 그때 한 장에 뭐 1,000원 이런 게 아니라 저를 응원해주신 만큼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주소를 남겨주세요. 연락처. 제가 처음에 20장 팔았을 때 너무 오래돼서 강연을 해도 까먹어요. 아무튼 몇십만 원이 들었어요. 20분에게 50만 원 넘는 돈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에 그때 출력할 때 400원, 300원이었거든요. 여행 중에. 근데 한 장에 보통 엽서가 1,000원, 2,000원 정도밖에 안 팔아요. 시중에서. 근데 한 장에 10,000원, 몇만 원씩 든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중년 아주머니는 제 SNS를 보고, 블로그를 보고 너무 제 팬이 돼주셔가지고, 그 아주머니는 진짜 원두도 막 제 거 굳이 길에서 볶는 제 거를 꼭 쓰시겠다고 원하겠다고 하면서 막 원두 100g 보내드렸는데 막 15만 원 넣어주시고 막 그랬던 아주머니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자기가 이번에 퇴직하는 저랑 동갑인 여자분이셨어요. 퇴직을 하는데 현두 씨 SNS를 한 3개월 동안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너무 힐링되고 위로받았다고, 그 풍경과 글들을 통해서 위로받았다고, 퇴직 선물로 자기한테 현두 씨 엽서를 가지고 싶다고 해서 사진을 갖고 싶다고 해서 20만 원을 또 넣어준 거예요. 제 동갑내 이 친구가 전혀 얼굴도 모르는, 만난 적도 없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1년에 한 번만 했어요. 또 존심이 있어서. 그래서 1년 후에 제가 그때는 작년에 20명인데 40명을 지원했으니까 이번에 40명 하자. 괜히 너무 존심 세우지 말고 40명을 했는데 한 40분 좀 넘게 신청을 했어요. 그때는 한 2, 3일 정도 지난 기간이 있었는데 40명한테 했는데 제가 그때 12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그때 최소한의 여행하는 가난한 백수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살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최소 3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제가 기본은 하면서 살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왜냐면 회사를 그만두면서 1년, 2년 되면서 들어놨던 펀드, 보험 다 계약 해지하고요. 그 시점에서는 제가 갖고 있었던 모든 보험이 한 개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가난하게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여행을 계속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때 120만 원 딱 들어왔는데 3달 동안 제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들 그때 생각하면 진짜 재밌던 것 같고 그때 제가 회사 그만두고요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그거였어요. 집에서도 안 나와 사람들도 안 만나 혼자 어디 그러다가 어느 날 커피 트럭 만들고 막 제주도로 간다 남도로 간다 부산을 간다 뭐 전북대 지하보도 가서 커피를 판다 도청에 가서 커피를 판다 왜 회사를 때려치고 한다는 게 이런 거였냐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회사 그만두고 첫 번째로 제 인생에 제주도로 갔던 때가 31살인가였거든요. 그게 제가 한 달 동안 제주도에 가을에 갔었는데요. 그때 가기 전에 제가 뭘 했냐면 친구가 여기 농협 조합에 있었어요. 근데 김장철이어가지고 소금 포대 나르는 알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회사 그만둔 친구 한 명이 또 있었어요. 이직하려면 한 2달 남았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랑 저랑 2주 동안 돈을 번 거예요. 소금 포대 나르는 하루에 저희가 1인당 한 200포대, 300포대를 이렇게 지밀었거든요. 근데 땀이 아니라 소금물로 진짜 온몸이 그냥 정말 다 젖을 정도로 그 일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30살 이후에 둘 다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하나는 회사 갈 때가 있었고 잠깐 쉬면서 그냥 친구들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잠깐 놀면서 재밌게 보낸다고 저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일하고 저는 진짜 살아야겠기에 여행 경비 보려고 했던 거고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건 30살 이후에 정말 자기랑 마음에 맞는 꼬맹이들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술 한잔하고 밥 한 끼 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냐면 각자의 삶이 있고 아직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고 각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지역을 벗어나서 서로 떨어져 살기 때문에 30살 이후에 일주일 이상 어떤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부둥키면서 뭔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너무 재밌었는데 한 열흘인가 2주 남짓 하고 꽤 큰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커피 트럭 할 때는 막 하루에 3만 원 벌고 5만 원 버는데 몸 좀 썼더니 고단한 몸 썼더니 근데 그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였냐면 제 동네잖아요 여기가요. 제가 나고 자란 동네잖아요. 소금 푸대를 날라주고 하는데 식당에 들어가고 하는데 제 친구네 어머님이고 우리 친척집이고 누구 친구네 집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시는 교회분 식당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다들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혀를 차면서 아니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한다는 게 무슨 포대를 낳냐는 반응이셨어요. 제일 많은 게 젊은 놈이 30살 넘었으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핀잔을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왜 회사 그만두고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한다는 게 소금 포대 나르는 일이냐 라는 인식을 제가 많이 경험했고 그러면서 좀 제가 제 여행도 이야기도 쌓여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하면서 살아 이런 말들 뭐 하고 살아 뭐 먹고 살아 이런 말들 제 주위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말아야지 안부 묻는 거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때 느꼈던 제 이야기예요. 뭐 하고 살아 걱정 마 먹고는 살더라고요. 예. 제가 제 입에 풀칠하면서는 살더라고요. 그리고 충분히 제 삶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웃들과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살아가는
갔고요. 그때 이후로는 제가 다시는 직장을 다니지 않겠다고 주위 사람들한테 선언했어요. 직장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집중을 하겠다. 그것이 아마 저를 지금까지 있게 했던 것 같고,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커피만을 파는 것에 대한 집중보다는요, 저희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꿈꿨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삼천포로도 많이 빠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역을 위해서 또 뭔가 한번 으쌰으쌰도 해보고 재미난 것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꿈꿨던 것들의 시초는 이런 거였어요. 카페에 앉아서 음악을 마시고, 카페에 앉아서 사람을 여행하고, 커피를 마시는 공간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역할을 만드는 일을 꿈꾸는 것, 그것이 지역의 대안 공간이 되고, 지역에서 만날 수 없었던 문화를 경험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강연을 듣고 재미난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했고요. 여러 가지 그 강연 또는 공연 역할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친구들 데리고 와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맨 왼쪽에 대머리 친구가 연극 배우 하는 제 친구인데, 이 친구와 함께 이렇게 재미난 대화하면서 강연도 했던 적이 있고요. 지역 분들이 좀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내라는 친구인데 되게 생각다방이라는, 다방이라고 하면 어디 공간에 다방을 진짜 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생각다방이라고 해서 자기네가 부산에서 살다가 진주에서 살다가 누구네 집에 주택에서 누구네 카레집에서 거기에서 하루 정도 다방을 열어요. 생각다방이라고. 그래서 공간을 어떤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노래와 그다음에 사고와 생각들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이내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이제 그 여행을 하는데 모카포트라는 이렇게 버너에 물을 끓여서 커피를 내리는 수동 추출구가 있어요. 모카포트 하나랑 자전거랑 폐지 주운 거로 해서 우쿨렐레 하나 들고 노래하면서 여행하는 친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완주에 있는 걸로 알고요. 얘는 이제 친한 동화 작가 누나인데, 토끼 같은 딸 둘 키우면서 우리나라 그 기독교 쪽 동화 작가, 그다음에 태교 동화 이쪽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지역에 가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 그다음에 동화 만드는 과정,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역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 청소년들과 아이들한테 우리가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좀 들려주러 오셨었고요. 이분들은 대구 분들이신데, 한 분은 다리가 좀 안 좋으신 장애가 있으신 분이고, 한 분은 보컬이신데, 남자분이 보컬이시거든요. 생긴 거와 다르게 조성모 목소리가 있어요. 너무나 반전. 제일이 있고 옥상달빛에 있고 어떤 감미로운 그런 정말 이성이 나오는, 너무 재밌는 이야기와 노래로 함께 해줬던 분들이고, 이상한 계절이라고 전라북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청년 뮤지션 중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상한 계절 친구들, 주로 노래 공연이 많은데요. 여기는 왼쪽은 그 여행하면서 베이시스트를 서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한국이고요. 오른쪽에는 일본 사람이에요. 히카레라고 되게 유기농 노래를 많이 하는데 자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과 벗삼아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여행하면서 지내고 있는 친구들인데, 지금은 또 뭐 여기저기 흩어져서 일본에 가 있는 친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는 해주라고 우리 지역 출신이고 서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보컬이고요. 저희 공간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고원의 밤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지역 안에서 재미난 것들을 나누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 공간에서 이제
무료로 거의 해왔고요. 초반에는 이제 음료값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했는데 이 공간에 이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소정의 금액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부담이 좀 되더라도 무료로 이 지역에서 이런 것들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료로 거의 다 문화계획이나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동안 있었던 포스터들을 잠깐 제가 했는데 제 지역에서 이런 공간과 이런 기획을 하는 이유는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17살의 여자아이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 학생도 있었고 직장인도 있었고 만화가도 있었고 배우도 있었고 커피숍 사장님도 있었고 되게 유명한 분들, 영화감독 막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그냥 여행이라는 것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내 지역, 공간에서 모시고 나누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지역에 또 젊은 친구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뭔가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이 지역 안에서 문화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런 기획들을 했고요. 저는 조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격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가정을 이뤘지만 제 스스로의 삶과 제 삶의 무게를 제가 더 만드는 사서 좀 고생한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근데 저는 제가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제가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저는 제가 주어진 환경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를 또 장애가 있으셔서 케어를 하면서 내가 가진 환경 때문에 내 스스로 김현도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30살 이전에 조금은 살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0살 이후에 택했던 나의 삶은 스스로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 명분 안에서 살아가자. 이게 제 인생의 삶의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지역 안에서도 사회적인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나가는 그런 길을 살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여행하면서 해남에 있는 설화다원이라는 곳인데 그 소나무 밑에 그 한 평짜리 방을 하나 지었어요. 근데 주춧돌 하던 그 기초공사 할 때 제가 여기서 설화다원은 이제 우프라는 제도를 도입한 농장인데 유기농 농장이고요. 그 녹차 있죠. 녹차를 재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농의 우프라는 제도가 뭐냐면요. 유기농을 하는 농사를 지으면서요. 외부의 사람들, 뭐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인적 자원,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공하는데 이 우프 제도로 온 사람들은 숙박과 식사를 제공해줘야 돼. 그리고 하루에 소정의 시간만. 제가 알기로는 뭐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라 뭐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만을 일을 하고 숙박과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도 우프 제도가 있어요. 그 우프를 했던 곳이에요. 여기도 그 당시에.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외국 독일 친구도 와 있었고 같이 공사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숙식 제공받으면서 같이 일도 하고 판소리를 하시거든요. 여기 주인장께서 사모님이 판소리 맨날 들으면서 녹차는 그냥 진짜 하루 종일 나와요. 녹차밭이랑. 그래서 녹차 먹으면서 이 뒤로는 두륜산이라는 너무 아름다운 산이 이 녹차밭의 끝에 딱 자리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 두륜산으로 그 기온차가 심할 때는 운해나 구름이 이렇게 흘러서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것도 보이고 너무 예쁜 곳인데 그곳에서 일했던 제가 여행하던 시절
네, 이런 제 선택과 스스로 행했던 시간들을 가지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강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의 삶을 만들게 했고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지역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과 삶, 아마 저는 제 삶이 사회적인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아마 세월호였던 것 같아요. 그 세월호가 나의 삶의 정치, 사회적인 관심과 관점을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때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과연 제가 커피만 파는 커피집 사장님인가? 그리고 두 딸과 내 아내의 삶을 책임져야 할 가장은 맞나? 우리 와이프가 육아를 다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4달 동안 지금 사회운동가? 아닌데 환경을 지키자고 말은 하지만 제가 환경을 퍽이나 생각하면서 쓰레기를 줄이면서 살고는 있나? 이런 생각? 정치를 희망이랍시고 떠드는 선동자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을 바라보면 제가 이 앞전에 서두에 말했던 모든 것들은 이게 왜 제가 하고 있는 이 다양한 것들이 다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 스스로한테 자꾸 물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 가지가 아마 제가 지난 제 고향을 너무나 사랑해서 했었던 행동들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사실 좀 뭐 가볍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되게 즐겁게 했던 시간들이거든요. 내 방식대로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뿐인데 사람들은 왜곡하는 시선으로도 바라봐요. 제가 뭘 하려고 저러나?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제가 제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이 800km 산티아고 길을 걸었던 한 달이었어요.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매일매일 800km를 걸었던 사진들인데 길 끝이 없더라고요. 저 끝에 보였던 저 길의 끝이 도달하는데 막 30분, 1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끝없는 평원과 산과 도시를 넘어가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들이었는데 이때가 세월호가 터졌던 시기 해거든요. 제가 이 산티아고 길 800km를 걸었을 때 걷게 되었을 때 다짐을 하고 떠나려고 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세월호가 터지면서 그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집회와 행사가 취소했잖아요. 세월호 때도 기억해보시면 콘서트나 집회, 축제 같은 게 다 취소됐어요. 그때도. 그래서 공연 기획이나 문화 기획하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었던 시절 지금 코로나 때도 겪고 있는데 저도 첫 책이 이 해에 나왔어요. 세월호가 터지기 한두 달 전에? 한 달 전인가? 네, 근데 저도 북콘서트랑 예정됐던 행사 막 서울에서 뭐 광화문 교보문고 막 이런 데 막 예정하려고 했던 막 큰 행사들 다 취소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아이패드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날의 세월호 첫날 밤 잠기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직접 그린 그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그린 그림인데 제가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가기로 마음먹고 뭔가를 하나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스페인어거든요. 제가 스페인어를 몰라서 아는 친구한테 스페인어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봐서 세월호를 기억해 주세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네. 제가 여행하는 곳곳에서 묵었던 숙소, 카페, 바 이런 데다가 게시판에다 이걸 붙이고 다녔어요. 100장을 준비해서 가서 가는 길마다 숙소마다. 근데 제가 산티아고 길을 걷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어떤 페이스북 친구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제가 저렇게 놓고 다녔거든요. 길 위에다도 저 사진을 프린트해서 세월호를 기억해달라고. 스페인 산티아고 힘든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기고 있던 도중에 절대 잊지 않겠다고 적혀있는 엽서를 발견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길거리 혹은 알베르게에서 한국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청년이 이걸 주고 갔다고 같은 한국의 청년으로서 행동하지 못하는 제가 부끄러웠고 동시에 고마웠으며 존경스러웠습니다. 저 또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김현두님 응원합니다. 이러면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페이스북으로. 페이스북 친구셨나봐요. 근데 그분도 산티아고교를 가게 됐는데 제가 여행 갔다 오고 나서 몇 달 뒤에 그 길을 걸으면서 제가 놓았던 흔적들을 보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이게 제가 지역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좀 폭발적으로 만들었던 계기였다고 생각해요. 이승환 씨가 붙인 걸 보고 우리 카페도 붙였다고 SNS에 올렸어요. 이승환 씨가 제가 이렇게 했다라는 걸 보고 자기 SNS에다 다시 올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 붙였다가 사회면 기자들한테 40통 전화를 그날 하루에 받았어요. 갑자기 카페 하는 사장님이 사회면에 자꾸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여행이나 그 카페로만 등장했던 사람이.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역과 이 사회 계속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나라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인 관심을 등한시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면 안 된다는 생각? 그 생각들을 계속해서 가지게 됐고요. 되게 뻘짓했던 이야기들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KBS에 나갔던 마이산 케이블카, 한때 몇 년 전에 엄청난 화두였죠. 법으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삽 한 번 뜨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10억이 사라졌다는 거. 10억 넘는 돈이, 삽 한 번도 못 떴지만 10억이 넘는 돈이 공중으로 사라졌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내 고향의 상징은 마이산인데, 내가 어린 시절 소풍 갔던 추억이 있던 그 공간에 법으로 되지 않는 사업을 무리하게 하면서 예산을 탕진하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지역을 둘로 나눠서 쪼개는 어떤 정치 권력의 모습들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뻘짓을 좀 했던,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도 준비한 자료들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랬던. 그리고 이제 이건 가장 최근이죠. 재선거가, 지난주 재선거가 있었던 시기. 이건 국민일보 칼럼으로 본부장님이 좀 요청하셔서 썼던 기사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역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우리 깨끗한 선거하자고 1인 시위했던 모습. 돈 받지 말고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소신으로 투표하자라는 이 이야기들. 이게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애증이 생겨요.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서 되게 좋았던 기억과 좀 슬프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들. 네. 아무튼 선거 과정을 통해서 끝나고 나서 지역의 여러 가지 또 둘러 나뉘는 모습들을 보는 과정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고향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 귀농이촌인들 다 포함해서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이 지역을 되게 건강한 시선으로 바라보려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무관심하고 모르쇠를 일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행정이 또는 지역의 어떤 공공기관들이 예산을, 우리의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진 않는지. 근데 결국에 제가 이제 환경 문제로 자꾸 얘기하는 건, 마이산 케이블카는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대두됐고 그 법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행정의 기관들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삽 한 번도 뜨지 못했지만 10억이 넘는 돈을 썼고, 부기산 천문대도, 부기산은요 이 진안읍이 형성되기 위한 주산이에요. 어머니의 산, 풍수지리산으로. 그리고 저희 중학교, 제가 진안중학교 48인가 졸업생인데요, 남중학교. 저희 교과에 보면 부기산 아래 솟아 있는 우리 집 진안중학교라는 이 가사말이 있어요. 어머니의 산인 주산이면서 그만 우리 교과에도 등장할 만큼 되게 중요한 산이에요. 풍수지리산으로. 근데 그 산을 놓기 위해서 그
그 고속도로에서 지나오다 보면 잘 보이거든요. 멀리서 좀 고지가 높아서 갈지자로 막 그 생채기가 나 있는 황토색 절개지들이 보여요. 저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근데 그날 왜 눈물이 났냐면 그 전에 부안 내소사를 갔다 왔어요. 내소사 들어가다 보면 전나무 숲들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전나무 숲에 나무가 태풍이랑 비바람에 몇 해 전에 큰 고목들이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치고 그대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안 치웠을까 이런 생각. 몇 해 전에 쓰러졌다는데 설명서를 계속 읽었는데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 주민들에게 이 비바람에 모질고 쓰러졌던 이 모습들도 그대로 교육의 효과로서 보여주고 그 쓰러졌던 자리에 벤치를 만들고 그 나무를 이용해서 벤치를 만들고 의자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산림청에서. 그러니까 물론 생명은 다한 나무지만 그 쓰러져 있던 나무에도 숨을 불어넣어서 벤치를 만들고 의자를 만들어서 끝까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나무들을 보고 그날 오후에 고속도로를 오다가 부기산을 보게 된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저 산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서 제가 너무 그 환경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예민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내가 나고 자랐던 이 고향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 여러 가지 시위를 하고 1인 시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한 선생님께서 새벽같이 한 6시에 보냈던 박노해 시의 시 중에 꼬막이라는 시래요. 혹시 여기 전라남도 분은 없으세요? 이게 읽어보니까 이 벌교 사람들 어투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이런 시였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벌교 중학교 동창생 광석이가 박노해 씨는 아시죠? 엄청 유명한 시인이신데 벌교 중학교 동창생 광석이가 꼬막 한 마리를 붙여왔다. 친구야 고맙다. 나는 겨울이면 네가 제일 좋아 불어. 감사 전화를 했더니 찬바람 부는 갯벌 바닷가에서 광석이 목소리가 긴 뻘 그림자다. 우리 벌교 꼬막도 예전 같지 않다야. 수확량이 솔찬히 줄어버렸어요. 이제 신데 완전 그냥 문장이에요. 아니 갯벌이 오염돼서만이 아니고 그게 그 멋이냐 태풍 때문이 아니겠냐. 요 몇 년 동안 우리 여자만의 말이시 태풍이 안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큰 태풍이 없어서 바다와 갯벌이 한번 시원히 뒤집히지 않은 게 말이에요. 너무 어렵네요. 꼬막들이 영 시원찮다야. 근데 자넨 좀 어저께 지낸가? 어떻게 지낸가?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네가 감옥 안 가고 몸성한 게 좋긴 하네만 이놈의 시대가 말이야 너무 오래 태풍이 없어요. 정권 왔다 갔다니 깔짝대는 거 말고 말이야 썩은 것들 한번 깨끗이 갈아엎는 태풍이 없어요. 어이 친구 자네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읽어보시면 아실랑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난 몇 년간 제가 카페를 하면서 해국가부터 1인 시위까지 저희 지역을 위해서 지역에서 했었던 사회적인 행동들이나 관심을 한 번은 건강한 태풍이 불어서 이 지역을 한번 원점으로 되돌려 놓고 원점에서 우리 지역이 더 우리 후손들이나 자녀들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이어서 이제 제가 요새 좀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인데요. 프랑스의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을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다른 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이 있대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 최근에 알게 됐어요. 프랑스게 되게 재밌어요.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은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대. 직접 즐기는 스포츠, 다룰 줄 아는 악기,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 이거는 정말 저는 놀라웠어요. 저게 중산층의 기준일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삶의 질이 대통령이 정한 삶의 질에서 정한 프랑스의 기준이고요. 다 이렇게 중산층의 기준을 내세운 기관들이 학교거나 다 달라요. 다양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공분의 의원이 참여할 것.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 중에 제가 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기준 중에는 중산층의 기준 중에는 페어플레이를 할 것. 제가 지역사회에서 했었던 뻘짓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하고 불평하고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미국의 중산층의 기준에는 몇 가지를 빼고 가져왔거든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이래요. 근데 대한민국 중산층의 기준을 보면요, 엄청 재밌어요. 직장인 대상 설문 조사를 했던 거예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을 소유하고 30평 이상을 소유하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는 2000cc 이상을 중형차를 소유해야 되고 애금액 잔고는 1억 원. 이거는 가능할까요?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것. 해외여행. 근데 어떻게 보면 가볍게 읽고 넘어가셔도 되는데요. 제가 봐도 제 친구들이 이제 39이잖아요. 이제 아파트를 이제 옮기려고 준비하는 게 신혼 초에서 4, 5년 되고 좀 오래 일찍 결혼한 친구들 한 10년 정도 된 친구들도 있거든요. 일찍 결혼한 친구들. 이제 아파트를 좀 옮기는 거. 전주를 예를 들면 송천동의 중호아파트에 살다가 그 너머인 에코시티로 가려고 하는, 도약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평수인데 더 많은 대출과 물질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좀 더 좋은 아파트를 가지는 게 과연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까. 힘들고 가난한 여행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포르투갈 여행할 때 찍었던 사진인데 제 삶에는 여러 변곡점이 있었어요. 앞에 제가 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삶은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대요. 어떠한 계기로부터. 저는 제 삶의 두 가지의 계기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머님이 다니시던 교회를 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한 가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계기로 제 20대에 제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못 해보고 어떤 시간들을 뒤로하고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을 뒤로하고 뭔가 한번 새로운 것을 도전해볼 수 있었던 이전의 10년, 30살의 10년. 그래서 큰 대가를 치르고 큰 계기를 맞이해서 제 삶을 살긴 했지만 저는 되게 고맙고 감사했던 게 제가 30살 이후에 여행을 하면서 보냈던 몇 년의 시간이 30살 이전 30년 동안 안 김현두보다 그 여행을 하면서 알게 된 김현두, 몇 년 동안 알게 된 김현두가 더 많아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내가 어떤 놈이고 어떠한 인간이고 어떠한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30년 이전의 시간보다 30살 이후에 몇 년의 시간 동안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왜냐면 우리는 30년 동안 너무 많은 공동체와 부딪히며 살더라고. 학교, 학원, 대학교 또 가고 회사도 가고 회사 이후에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 멘토를 삼는 어떤 사람들이 스티븐 잡스를 멘토로 삼으면 스티븐 잡스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여러 환경이나 여건 가정 환경까지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스스로에 대한 자기는 누구인지에 대한 공부는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저는 여행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누구보다도 저의 생각과 저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다는 것,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았다는 것,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또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꿈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되게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을 빗대어서 나를 또 한번 바라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제 여행이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행하다가 커피트럭 노점할 때 만났던 어떤 분이 계세요. 여자분이셨는데 나중에 이제 친해지고 나서 알고 보니까 교수님이신데 커뮤니케이션, 소통과 이런 거에 관련된 교육을 하시는,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처음에는 그냥 SNS를 통해서 재밌게 접했지만 나중에 이제 차 마시고 식사하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제 친해지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두 씨한테는 고동력이 느껴져요 라는 말을 하셨어요. 고동력이 느껴져요. 고동력 들어보셨어요? 전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고동력이 뭐예요? 딱 했더니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는데 힘든 과정들을 만나는데 그렇게 힘든 일이 닥치고 어떤 슬픈 일을 닥쳤을 때 사람들은 그때 상처받게 되고 힘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이 가끔씩 자살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이렇게 자살이나 이런. 근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냥 거기서 좌절하거나 안주하고 무너지는 사람. 근데 힘든 상황들을 겪었을 때 그것을 발판 삼아서 다시 한번 조금 성장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때 조금 더 성장할 때 가지게 되는 힘을 고동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제 영국 배우의 친구인 그 대머리 친구한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전해줬었는데 그 친구가 제 이야기를 딱 듣더니 대머리를 딱 치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놀라운 걸 발견했대요. 부정적인 단어들, 슬픔, 뭐 외로움, 상처,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우리가 삶에서 시련, 이별, 좌절, 이별. 근데 단어만 봤을 때는 조금 안 돼 보이고 좀 좌절되고 위로되고 뭐 뭔가 좀 안 좋아 보이지만 그 뒤에 힘이라는 단어를 붙이니까 상처는 상처력이 되고 외로움은 외로움력이 되고 이별은 이별력이 돼서 새로운 사랑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이 배우 친구가 이제 배우다 보니까 삶에서 나누는 대화들로 되게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삶 속에서 부정적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긍정의 힘으로 가져가는 것, 거기서 가지는 힘이 고동력이라면 우리 스스로들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노력해보면 좋겠다. 저는 늘 안 된다, 부정적이다, 이거는 될 수 없는 싸움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그때 가지는 힘들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요. 다시 이걸 긍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동력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고요. 여행하면서 그리고 지금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삶 속에서 제가 제 스스로의 속도에 맞게 살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제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딱 제어했던 순간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패턴이 너무 빠르고 나를 잊어가는 순간, 그리고 나를 기억했다가 버려지는 순간들이 언론은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내 속도로 가려고 하는 그 걸음도 되게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힘들고 상처받았던 시간들도 되게 많이 치유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행과 지금의 카페까지 이르긴 10년의 세월 동안 저의 스스로가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졌던 모습,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여행하면서 가장 행복했고 근심 없고 걱정 없었던 그 시간들 여러분들한테 그냥 사진으로 선물하고 싶어서, 그 윈도우 배경화면에 나오는 풍경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제일 많이 걸었을 때 40km를 좀 넘게 걸었는데, 하루에 오전 7시 반에 출발했는데 숙소까지 오후 5시 반쯤 도착했는데, 너무 오래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출발하고 도착할 때까지 비가 왔어요. 온몸이 젖어가지고 너무 무겁고, 이 길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 끝에 길까지 1시간 걸렸어요. 눈앞에 보이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여행이 너무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고요. 너무 좋았던 기억들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선물하고 싶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웹툰의 말인데요. 사람은 옳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데요. 저는 살면서 제 인생에 그리고 제 삶의 앞으로도 제 아이에게도 그렇고 옳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 사회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성숙한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는 세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편을 가르고 편을 나누고 이 사람한테 정치 권력을 가져간 사람 또는 아무튼 그 회사 안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동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반하고 밀어내는 구조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근우 씨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누구랑 싸우고 왔어요. 근데 여자친구한테 싸우는 과정을 들어봤더니 여자친구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런데 근우 씨는 여자친구한테 걔가 나빴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세요? 내가 좋은 사람 나랑 더 관계가 있고 나랑 더 가까운 사람의 말을 편들어주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옳은 사람, 이 사람이 옳은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의 말을 편들어주기보다는 자기랑 더 관계 있는 가까운 사람의 말을 더 동조해주고 따라주는 그게 아마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사회에 가장 뿌리 깊게 박힌 어떤 모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끼리끼리 놀아요. 제 편 드는 사람만. 장난이고요. 그냥 옳은 사람을 나와 같이 좋은 관계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제가 앞으로 살아갈 지역사회나 제 인생에서 중심점으로 두는 인간과의 관계의 중심이거든요. 내가 옳은 사람, 건강하고 옳은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을 내 편과 나와 좋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형성하는 것 그게 제가 앞으로 지역에서 살면서 가져야 되는 꿈이지 않을까. 저는 직장 그만두고 400일 동안 전전긍긍하고요. 커피 트럭을 타고 800일 동안 떠들고 그리고 배낭을 메고 우리 동네에서 다시 400일 동안 떠들고 오래된 한옥에 머물면서 제가 100일 동안 노가다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카페를 만들었고 직장을 나온 지 1700일이 만든 저희 기적 같은 삶 분청 뒷골목으로 오시면 설미용실과 무한식당 사이길 골목길로 들어오시면 제 전용 주차장 한 50대 받칠 수 있는 공용 주차장이 한 대 있고요. 군에서 지원해 주신 아무튼 그 무한식당 뒤쪽으로 운장산 칡냉면이랑 무한식당 설미용실 골목길로 들어오시면 바로 있습니다. 커피 트럭, 핑크색 커피 트럭이 앞에 간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카페 이름 공간 153이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153은 제 신앙, 성경의 베드로의 물고기 153마리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제가 가지는 신앙관에 대해서 저한테 상기시키려고 153을 한 거고요. 153은 빼고 공간이라는 건 인간은 살아가면서 모든 공간에 살잖아요. 지붕이 덮인 뭐 커피숍, 밥집, 우리가 사는 주택, 학교 모든 공간에서 인간의 삶들이 연구되고 만들어지는데 그 공간을 통해서 지역의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사람들이 저희 공간에 왔을 때는 단순히 커피숍이 아니라 여행 오는 섬처럼 뭔가 이렇게 그 카페에 들어오는 순간 여행을 왔다. 독립된 공간이고 힐링하는 공간이고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어서 공간에 집중하자라는 의미로 좀 그런 의미를 만들었어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